우리 지난 시간에 폴스하고 드래그에 대해서 배웠죠. 아니, 폴스하고 드래그가 아니고 리프트하고 드래그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실린더가 있고 실린더 주변에 인비시드 유동이 발생을 할 때 이 실린더에 걸리는 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인비시드 즉 포텐셜 유동으로 가정을 하게 되면 프레셔 분포가 대칭이어서 실린더에는 리프트도 그 다음에 드래그도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고, 그렇다면 실제 유동에서는 드래그가 있으니까 실제 유동은 어떻게 되나 라는 걸 살펴보았죠. 그래서 실린더 표면에 유동이 라미나일 때 또한 터뷸런트일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프레셔 코에피션트의 분포도 살펴보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비스코스 플로우 같은 경우 유체 입자들이 키네틱 에너지가 부족해서 실린더 표면을 타고 넘지 못하고 중간에 세퍼레이션을 하게 된다. 그리고 얼마만큼 키네틱 에너지가 부족한지는 라미나 플로우하고 터뷸런트 플로우가 다른데, 터뷸런트 플로우 같은 경우는 입자들 간의 믹싱이 워낙 잘 되기 때문에 외부에 있던 입자가 실린더 표면으로 들어와서, 즉 경계층 내로 들어와서 에너지를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좀 더 오랫동안 벽면을 타고 넘어갈 수 있다 라는 걸 배웠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스포츠 볼 같은 것들이 어떻게 설계되고 개발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그거에 이어서 이제 실린더가 서큘레이션을 가지고 있을 때, 즉 포텐셜 플로우로 이야기하면은 이로테이셔널 볼텍스와 합성되어 있을 때, 그때 걸리는 리프트와 드래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9장 다 끝낼 거예요. 그래서 서큘레이션이 있는 실린더 주변의 유동을 보게 되면 저런 식의 분포를, 스트라인 분포를 갖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상하 대칭은 깨져 있고 좌우 대칭은 여전히 유지되죠. 그래서 이것만 봐도 사실은 드래그하고 리프트를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이것만 봤을 때 저 축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드래그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프레셔 분포도 좌우 대칭일 것이고, 그죠? 베르놀리 이퀘이션에 의하면은, 그래 되면 x 방향, 즉 수평 방향으로의 힘은 서로 상쇄돼서 드래그는 0이 될 것이다. 리프트는 아래 위로 받는 힘의 그 합력이죠. 그래서 아래 위는 상하 대칭이 아니니까 위쪽의 프레셔 분포하고 아래쪽의 프레셔 분포가 다를 거니까 분명히 0이 아닌 어떤 값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예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프레셔 분포를 다시 한번 적어보게 되면, 베르놀리 이퀘이션에 의해서 무한대 지점의 속도와 프레셔가 이렇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베르놀리 이퀘이션인데, 실린더 주변의 유동이니까 당연히 실린더 표면상에서는 얘는 0이죠, 그죠? 우리가 지금 실린더 표면에 걸리는 프레셔를 알아내고자 하니까 실린더 표면에서의 속도는 0이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고, 지난번에 배운 바에 의하면은 Vθ 제곱은 Vθ는 실린더 표면에서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저거를 이 갈로를 제곱을 해줘서 보게 되면 되는데 얘가 기니까 그냥 이 하나를 스태그네이션 포인트의 프레셔라고 봐도 되죠. 스태그네이션 포인트 같은 경우는 다이나믹 프레셔가 다 스태틱 포인트로 스태틱 프레셔로 다 전환되는 거니까 제가 P 스태그네이션이라고 한다면은 결국 실린더 표면에서 프레셔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여기가 R0죠. 여기에 반지름이 R0라고 했을 때 그래서 실린더 상에서 프레셔 분포가 360도 돌아가면서 저런 식으로 주어지고 내가 드래그를 하려면 이거에 프레셔 폴스를 구해서 그거에 X 성분을 찾아낸 다음에 X 성분에 대해서 여기 실린더 표현을 따라서 쭉 0부터 360도까지 첩분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드래그 같은 경우는 0부터 2파이까지 이 프레셔의 폴스, 즉 프레셔 폴스를 구한 다음에 그거 X 성분이니까 마이너스 코사인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폴스를 구해야 되니까 면적을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면적은 R0 D 세타. 그래서 얘를 촉분해주면 나오는데 계산해보면 0이 된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시메트릭 하기 때문에. 여러분 직접 한번 구해보세요. 이거 촉분하는 거 뭐 5분만 하면 다 할 거니까. 리프트 폴스는 이 프레셔의 폴스의 Y 성분, 그죠? 얘가 X고 얘가 Y라면은 Y 성분을 다 적분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리프트 같은 경우는 0부터 2파이까지 마이너스 P 사인 데타의 면적은 폴스로 구해야 되니까 면적은 R0 D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프레셔 익스프레션을 P에다 집어넣고 실제로 수행하면 되는데 세타에 대해서 적분하는 건데 여기 사인 데타 있고 여기도 사인 데타 제곱 사인 데타 그 다음에 그냥 상수항 이렇게 있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사인 데타를 0부터 2파이까지 적분하는 것, 사인 3승을 0부터 2파이까지 적분하는 것, 사인 제곱을 0부터 2파이까지 제곱하는 것, 아니, 적분하는 것 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나머지는 다 상수고 사인 함수 0부터 2파이까지 적분하면 0이 되죠. 사인 제곱은 0이 안 되죠. 사인 3승은 어떻게 돼요? 또 0이 되죠. 그죠? 이게 기함수라서. 그래서 그걸 차관을 해서 적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P에다가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한 다음에 쭉 다 적분을 한번 해보면 R0 나오고 나머지 사인 빼고는 다 상수죠.
이렇게 되는데 상수 곱하기 사인 데타 적분, 상수 곱하기 사인 세제곱 적분, 상수 곱하기 사인 제곱 적분, 상수 곱하기 다시 사인 적분이기 때문에 적분 결과에 의해서 첫 번째 항, 사인 항, 사인 세제곱항, 사인 항은 다 0이 될 것이고 오로지 제곱항만 살아남는 거예요.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그죠? 그래서 사인 제곱항만 적분을 해보면 얘만 남고 저 적분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사인 제곱 세타는 코사인 2세타로 저렇게 바꿀 수가 있으니까 내려올 때 바꿔서 내려와서 적분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결국 갈로 안이 파이가 되기 때문에 얘만 남습니다. 그래서 상하 대칭이 깨진 구조이기 때문에 리프트를 계산해보면 0이 아닌 값을 가지게 되는데 결국 봤더니 이 값만은 뭐예요? 우리가 더해준 이 로테이셔널 볼텍스의 색이죠. 즉 서큘레이션의 크기입니다. 서큘레이션이죠. 그래서 실린더가 이마만큼의 서큘레이션을 가지고 있을 때 U 인피니티라고 하는 유니폼 플로우에 놓여 있게 되면 밀도와 유니폼 플로우의 속도와 서큘레이션의 크기의 곱만큼 리프트 폴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보게 되면 실린더의 크기에 영향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리프트가. 응? 실린더의 크기는 영향을 안 받죠. 왜냐하면은 실린더의 크기와 관련된 변수가 하나도 없죠. 그죠? 그러면 실린더의 모양하고는 연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실린더가 우리는 그냥 단순히 그냥 원형 실린더를 이야기하는데 원형 실린더가 아니고 단면이 예를 들어서 뭐 오각형이다, 육각형이다 그런 실린더가 있다 라고 하면은 이 리프트 폴스가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뀔 것 같아요? 여기 익스프레션을 보게 되면 전혀 실린더하고는 실린더의 형상이나 크기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변수들로만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 결론이 뭐냐 하면은 어떤 실린더가 있으면 2차원 단면을 가지는 실린더가 있으면 걔가 감마라고 하는 서큘레이션만 가진다면 그거의 리프트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실린더 형상이나 크기에 상관없이 만약에 하여튼 어떤 이유에서든 서큘레이션 감마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 리프트는 이렇게 주어진다 라는 게 결론입니다.
이게 예전에 항공역학을 발달시켰던 쿠타-추가우스키 디어렘의 핵심입니다. 어떤 단면을 가지는 3차원 물체가 있어서 일정한 단면을 가지는 3차원 물체가 있어서 걔가 감마라고 하는 서큘레이션을 가지게 되면 그거의 리프트는 그 물체가 받는 리프트는 저렇게 정해져 있다. 우리는 처음에 시작할 때 원형 실린더에 대해서 시작을 했지만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쿠타-추가우스키 리프트 하이파타시스는 가설이죠, 가설. 맨 처음에 저렇게 제안을 했는데 저게 실제로 잘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체가 리프트 포스를 가지려면 반드시 서큘레이션이 있어야 된다 라는 사실을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서큘레이션이 있어야지 리프트 포스를 가지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흔히 보는 항공기 당연 리프트 포스에 의해서 하늘을 나는 거죠. 걔도 서큘레이션을 가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서큘레이션을 가지나? 수학적으로는 포텐셜 유동에서는 그냥 이로테이셔널 볼텍스를 합성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 유동에서는 서큘레이션 어떻게 하면 발생을 시킬 수 있나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전에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 없어요? 우리가 이미 배우고 있는 서큘러 실린더 같은 경우, 단면이 서클인 실린더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실제 유동에서 서큘레이션을 발생을 시킬 수 있나, 그래서 리프트 플러스 얻을 수 있나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응?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아주 쉬운 건데. 응? 그렇죠. 그냥 돌리면 됩니다. 얘는 동그라니까 열심히 돌리면 돼요. 그래서 집에다가 선풍기 풀어놓고, 응? 그 다음에 실린더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갖고 종이로 만들든 뭐로 만들든 여러분들 열심히 스핀을 줘갖고 돌려놓으면 얘가 선풍기 바람에서 뭐 한쪽으로 밀리겠죠. 밀리면서 그냥 밀리는 게 아니고 아마 위로 올라갈 거예요. 방향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죠? 그래서 열심히 돌리면은 유니폼 플로어 안에서 실린더가 열심히 돌고 있으면은 얘는 리프트 포스를 받아서 위로 올라간다 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포텐셜 플로우를 봤으니까 이게 열심히 돌면은 플로우 분포가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를 위에를 1번 지점, 밑에를 2번 지점 생각하면은 포텐셜 플로우에서 배운 거에 의하면은 얘가 이렇게 오메가로 돌고 있다 생각하면 실린더 표면에서 속도는 저렇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실린더 또 돌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이죠. 역시 실린더 표면에서는 속도 분포는 반지름의 속도 분포는 0이 되고, 그죠? 이렇다 보니까 1번 지점, 2번 지점 속도 분포를 비교를 해보면 1번 지점의 속도가 2번 지점의 속도보다는 당연히 더 빠르겠죠. 그죠? 이 사인 크기를 생각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점의 속도보다 1번 지점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베르놀리 이퀘이션을 적용을 해보면 2번 지점에서의 프레셔가 1번 지점의 프레셔보다 더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이 프레셔가 더 크니까 당연히 얘는 실린더는 위로 힘을 받겠죠. 그래서 리프트 폴스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프트 폴스를 받는다. 이 경우에 그러면은 R 아니 오메가라고 하는 속도로 회전하고 있는 실린더 주변에 서큘레이션 얼마가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반지름이 R0라고 했었을 때 서큘레이션은 이렇게 정의되고 스톡스 디어렘에 의해서 얘는 이렇게 바뀔 수 있죠. 면적분은 선적분으로 스톡스 디어렘에 의하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DS는 이 면적, 이 면을 구성하고 있는 선분이니까 결국 실린더의 표면이 되는 거고, 그래서 폐곡선 C는 실린더의 단면 서클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0부터 2파이까지 V 데타 RD 데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V 데타를 여기 있는 V 데타를 여기다 대입을 해서 보게 되면 0부터 2파이까지 VZ 앞에 마이너스 있는 이유는 부호를 잘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감마가 지금 우리가 아까 이게 실린더가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었죠. 그걸 플러스로 잡았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예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예요. 어쨌거나 저 계산해 보면 2파이 r0 제곱 오메가가 됩니다. 그래서 리프트 폴스는 밀도 곱하기 U 인피니트 곱하기 감마니까 감마 대신에 얘를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린더 길이 방향의 단위 길이당, 단위 깊이당 저만큼의 리프트 폴스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속도를 실린더를 2배로 빠르게 돌려주게 되면 리프트도 2배가 되는 거고, 똑같은 각속도라고 한다면은 반지름을 2배로 키워주게 되면 리프트는 4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실린더는 원형이니까 저렇게 가만히 제 위치에서 뱅글뱅글 도는 게 가능한데 유동장을 교란을 안 시키고 방해를 안 하고, 실제로 하늘을 나는 비행기는 실린더가 아니죠. 비행기가 양력을 받는 부분은 비행기 동체도 아니고 바로 날개 부분인데, 날개 부분은 서큘러 실린더하고 거리가 멀죠. 생긴 게. 걔도 어쨌거나 이 쿠타추가우스키 리프트 하이파터시스에 의하면은 서큘레이션을 가져야지 리프트 폴스를 받아서 하늘을 나는 건데, 비행기 날개 단면처럼 생긴 거는 어떻게 그러면 서큘레이션을 발생을 시키나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게 궁금해져야 됩니다. 사실 이런 거 배워놓은 게 다 에어포일 날개 같은 거를 잘 설계하자고 이런 학문들이 발달한 건데, 그러면은 실제 에어포일 같은 경우는 서큘레이션 어떻게 발생을 시키나 궁금해져야 됩니다.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하나 여러분들이 미리 그냥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 서큘레이션이라고 하는 값은 다른 질량이나 운동량이나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보존되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큘레이션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막 그런 게 아니고, 서큘레이션도 일정 특정 조건이 만족되면 보존되는 값이다. 왜 그런지는 역시 등록금을 더 내면 가르쳐 줍니다. 대학원에 오시면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켈빈에 의하면은 서큘레이션은 반드시 보존되어야 된다 라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그렇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정지해 있는 날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뭐 공항 활주로에 가만히 서 있는 비행기다. 그리고 비행기 가만히 서 있으니까 속도가 없으니까 당연히 비행기 주변에, 날개 주변에 유동장도 없겠죠. 뭐 바람이 불어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 생각하지 말고, 공기도 가만히 서 있고 비행기도 가만히 서 있으면은 당연히 이 주변의 유동은 완전히 정지된 유동이고, 얘는 이로테이셔널 유동이 될 거예요. 당연히 회전이 없겠죠. 가만히 정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디든지 이 로테이션을 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관제탑에서 신호를 받아서 이제 비행기가 이륙하려고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딱 가속도를 내서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기 시작하면은 비행기가 움직인 거지만 사실은 뒤집어 생각해 보면 얘는 가만히 있고 바람이 오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갑자기 출발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정지해 있다가 갑자기 출발하게 되면 유니폼 플로어가 생겨갖고, 유니폼 플로어가 생겨갖고 이 뒤에 이 비행기 날개 형상에 의해서 이 뒤에 볼텍스가 하나 이렇게 생깁니다.
이것을 스타팅 볼텍스라고 얘기해요. 갑자기 가속될 때 생겨나는 볼텍스라고 해서. 근데 앞서 서큘레이션은 보존된다 그랬죠. 정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동장이 1로테이션을 하니까 서큘레이션도 당연히 0이었을 것이고, 그죠? 볼티시티가 0이면 서큘레이션도 0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 서큘레이션이 0이었는데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뒤에 스타팅 볼텍스가 떨어져 나와요. 이렇게 회전하는 볼텍스가 떨어져 나와요. 그러면은 보존이 안 된 거죠. 이게 보존 법칙을 만족시키려면은 어딘가에 이거하고 반대되는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볼텍스가 하나 더 생겨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은 뒤에 이렇게 떨어져 나오면서 날개 주변에 큰 서큘레이션 하나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하면은 0이 되게끔. 그래서 이 전체로 봤을 때는 여전히 전체 유동장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0이 되게. 그래서 여기 서큘레이션 큰 게 하나 생기고 여기도 반대 방향으로 또 서큘레이션 하나 생겨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은 네트 서큘레이션은 0이 되게끔 저렇게 비행기 날개 주변에 서큘레이션이 저절로 생겨난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자연 현상적으로. 신기하죠. 이거를 정확하게 새들이 이용해서 하늘을 나는 거예요. 가속도 운동을 할 때 스타팅 볼텍스가 떨어져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떨어져 나온 스타팅 볼텍스의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서큘레이션이 날개 주변에 생긴다 라는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왜 생기나? 구조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비스코시티 때문에 생깁니다. 실제로는 우리는 인비시드 유동을 다루고 있지만은 이 서큘레이션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따지고 들어가면은 결국 비스코시티예요. 비스코시티 때문에 드래그도 발생을 하지만 비스코시티가 없으면 아예 날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게 suddenly 그래서 이 현상은 포텐셜 유동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됩니다. 왜냐면 포텐셜 플로우를 갖고 이 포텐셜 플로우를 갖고 날개 주변의 이동장을 보게 되면 서큘레이션이 발생될 수 없는 유동인데 실제로는 서큘레이션이 발생된다. 왜 그러냐?
실제 유동장에서는 비스코시티가 있어서 걔가 어떤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그걸 한번 보도록 하죠. 그를 쿠타 컨디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서큘레이션 스타팅 볼텍스가 생겨서 그 반대 방향으로 큰 서큘레이션 하나가 여기 날개 주변에 생긴다 그랬죠. 그럼 얼마만큼의 서큘레이션이 날개 주변에 생기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거를 연구를 한 게 쿠타고, 이게 쿠타 컨디션입니다. 그래서 쿠타가 말하기를 어떤 끝이 트레일링 엣지가 뾰족한 물체가 있다. 그 트레일링 엣지가 뾰족한 물체라고 하는 것은 유체 입장에서는 우리가 웨지 플로우를 생각을 해보면, 유체가 이렇게 급격하게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돌아 나가는 것은 안 된다 그랬죠. 항상 여기 세퍼레이션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렇게 급격하게 360도 정도 방향을 바꿔서 돌아가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할지 모르나 실제로는 어렵다 그랬습니다. 왜? 비스코시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도록 트레일링 엣지를 샤프하게 만들어 주게 되면, 대표적인 게 에어폴이죠. 이게 트레일링 엣지죠. 여기가 끝이 뾰족하죠. 만들어 주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느냐, 아까처럼 유체 입자가 걔를 이렇게 스무트하게 돌아서 못 가기 때문에 요런 볼텍스를 발생을 시킨다는 거예요. 안 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연현상적으로. 그래서 거기다가 서큘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리프트도 발생을 하더라. 즉 아까 원형 실린더처럼 열심히 돌리지 않더라도, 걔는 뭐 끝이 뾰족한 물체가 아니니까 열심히 돌리지 않더라도 얘는 가만히 있어도 지가 움직이기만 하면, 가속도 운동만 하면 끝이 뾰족하기 때문에 거기서 스타팅 볼텍스가 생기고, 그거에 따라서 반대 방향으로 서큘레이션이 생겨서 리프트를 얻게 되더라 라는 게 쿠타 컨디션이에요. 얼마만큼 세냐, 얼마만큼 센 서큘레이션이 발생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서큘레이션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 주변에 이런 유동을 합성을 하는데, 서큘레이션 없이 이 실린더 날개 단면을 만들어내서 포텐셜 유동을 한번 풀어보게 되면 분포가 이렇게 됩니다. 포텐셜 유동이니까 인비시드 유동이고,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는 무한대의 속도를 가져서 이 트레일링 엣지에서 비현실적인 무한대의 속도를 가져서 얘가 샤프 엣지를 이렇게 돌아서 지나가는 유동이 발생을 합니다. 포텐셜 유동에서는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여기 정체점을 A, B라고 하고 트레일링 엣지를 C라고 하면은 이런 유동에 대해서 포텐셜 유동을 만들어 보게 되면 C점에서 속도가 무한대해집니다. 무한대의 속도를 갖고 있으니까, 즉 무한대의 에너지가 있으니까 이 C점에서 B점까지 유체입자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B점은 스태그네이션 포인트이기 때문에 프레셔가 엄청 세죠. C점은 무한대의 속도를 갖고 있으니까 프레셔는 엄청 낮겠죠. BC 구간 아주 짧은 구간인데 최저의 프레셔로부터 최고의 프레셔까지 유체입자가 간다는 거예요. 짧은 구간에.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에서는 그렇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비스코시티를 무시하고 인비시드로 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렇게 안 된다. 우리가 포텐셜 유동을 가정을 하게 되면 이 트레일링 엣지에서 충분한 K는 키네틱 에너지예요. 키네틱 에너지를 가져서 이 BCB 구간에 애드버스 프레셔를 극복을 하고 B점까지 도달을 한 다음에 유체입자가 지나갈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저런 유동에다가 서큘레이션을 조금 더 해주는데, 조금만 더 해준다고 생각합시다. 충분하지 않게 조금만 더 서큘레이션을 가해주게 되면 유동장 패턴이 뭐 B하고 여기 B 지점, C 지점, 여기 A 지점 이렇게 될 거예요. 아까하고 조금은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비슷한 이런 유동이 될 거예요. 여기다가 서큘레이션 더 추가를 해줬다. 그러면은 저기 B하고 C하고 일치되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서큘레이션을 좀 더 추가를 해주게 되면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B하고 C하고 같아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유동장이 이렇게 될 겁니다. 한눈에 봐도 이게 제일 아이디얼하죠. 그래서 B점이 C점에 위치하게 되고, 이때의 서큘레이션을 쿠타 서큘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쿠타가 말한 게 트레일링 엣지 빼쪽하면은 딱 저렇게 되도록, 뒤쪽에 있는 스태그네이션 포인트 B가 트레일링 엣지에 위치할 수 있도록 딱 그만큼의 서큘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다, 발생한다 라고 쿠타가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쿠타가 항공역학 발전에 아주 큰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한마가 바로 쿠타 서큘레이션이 되는 거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뾰족한 트레일링 엣지를 가지는 어떤 2차원 물체가 있다 라고 하면, 걔가 유니폼한 유동장에 놓여 있을 때 그 물체 주변으로 서큘레이션이 발생을 하는데, 서큘레이션이 얼마만큼 발생을 하느냐, 바로 뒤쪽에 생겨나는 이런 스태그네이션 포인트가 바로 트레일링 엣지에 위치할 수 있도록 서큘레이션이 발생을 해서 B와 C점을 이렇게 일치하게 만들어 준다. 거기에 따라서 이런 그 서큘레이션의 세기에 따라서 아까 전에 말했던 쿠타-추가우스키 리프트 디어럼처럼 그만큼의 리프트 폴스가 발생을 하더라 라는 게 요지입니다. 지금부터 약 110년 전에 발표된 쿠타 컨디션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The third circulation changing factor is the torque due to pressure forces. Incidentally, if the fluid is incompressible,
this term is 아주 zero.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잘 And if the density 알아듣죠? is as it does in this photographic, flows may arise. Suppose that you have a motion. The resulting flow is therefore 잘 irrotational. 들어보세요. Suppose, for example, that an airfoil begins at rest and moves through the fluid. Circulation on all fluid elements is zero to begin with and remains zero, so that the flow remains irrotational everywhere, except in the thin viscous boundary layers where vorticity is produced by viscosity. It is a curious fact that viscosity helps generate lift on an airfoil. Here is an airfoil at rest, with no circulation anywhere. When it begins to move, viscous effects near the trailing edge result in the shedding of a vortex, and thus to a circulation on this curve. But the fluid along this larger curve has not experienced viscous forces, and Kelvin's theorem tells us that the circulation on this curve must be zero. This requires, though, that there be along this other curve surrounding the airfoil a circulation equal and opposite to that on the curve surrounding the vortex. This circulation around the airfoil, which may be ascribed to a fictitious vortex bound in the airfoil, is necessary for the production of lift. Now, when the airfoil stops, the bound vortex is shed as a stopping vortex, again because of viscous forces at the sharp trailing edge. 요게 스타팅 볼텍스고 또 얘가 감속도 가속하고 같은 거니까 멈춰서게 되면 이때는 스타핑 볼텍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여기 붙어 있던 그 서큘레이션 하나가 얘가 멈추게 되면 이제 떨어져 나와서 다시 요 방향의 스타핑 볼텍스를 만드는데, 이론적으로는 아니면 실제로 마찬가지고 이 두 개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가 된다는 겁니다. 얘가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서큘레이션 계속 가지고 가는데 멈추는 순간에 가지고 있던 서큘레이션을 이렇게 떨어뜨려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존될 수 있게끔. On a circuit around either vortex, viscosity has acted and circulation is present. But on a circuit enclosing both vortices and passing through fluid on which friction has never acted, the circulation remains zero. Thus, the equal and opposite vortices produce zero net flux of vorticity through the entire bounded area. When all the torque-producing factors 조금 전에 흥미로운 게 하나 있죠. 잘 보세요. closing both vortices and passing through fluid on which friction has never acted, the circulation remains zero. Thus, the equal and opposite vortices produce zero net flux of vorticity through the entire bounded area. 이 두 개가 지금 이 유동이 다 멈춰져 있는데, 날개도 멈춰져 있고 유동도 멈춰져 있는데, 이 두 개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요? 아래 방향으로 움직이죠. 왜 그럴지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답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다 보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고 이 볼텍스 두 개가 여기서 있다가 생기는 건 이 위에서 생겼는데 계속 내려오고 있죠.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Near the trailing edge, the foil stops, but on a circuit enclosing both vortices and passing through fluid on which friction has never acted, the circulation remains zero. Thus, the equal and opposite vortices produce zero net flux of vorticity through the entire bounded area. When all the torque-producing factors in Kelvin's theorem are absent, fluid dynamics can be given a beautiful geometrical interpretation in terms of Helmholtz's vortex laws. First, vortex lines never end. 이것도 They form 들으면은 closed 재밌는 loops. 내용이긴 한데 대학원 오면 The 또 circulation is the 가르쳐주겠습니다. same 보도록 along 하겠습니다. the length of the loop. 질문 있어요?
9장이 끝났습니다. 9장이 끝났고 이에 따라서 숙제 나가겠죠. 숙제 열심히 하다 보면 재밌는 거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9장이 끝난 다음에 우리 책에 나온 거는 10장 터뷸런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터뷸런스는 제일 마지막에 배울 거다라고 첫 시간에 얘기했었죠. 그래서 9장 다음에 우리가 배울 내용은 11장입니다. 11장이 뭐냐 하면은 계속해서 이야기 나왔던 경계층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8장에서 우리가 유체 유동에 대해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알고 싶을 때 미분형 지배방정식을 세워서, 그 말은 미소 컨트롤 발륨의 질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그다음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적용을 해서 지배 방정식을 얻었다는 얘기죠. 걔를 풀면은 유체 유동에 대한 디테일을 알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몇 가지 가정을 세워서 좀 더 쉽게 접근을 해보자 라고 한 것이 9장에서 배우는 인비시드 가정을 통해서 포텐셜 유동을 공부를 한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쉽게 속도장을 얻을 수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프레셔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인비시드 유동이라는 가정이 타당한 경우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됐었어요. 실린더 주변의 유동에서 드래그가 0이 되는 말이 안 되는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고민을 하다가 프렌틀이라는 학자가 아무리 레놀드 수가 높아서 인비시드 유동이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고체 경계면 주변에서는 비스코스 이펙트가 지배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가설을 세우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가설을 검증을 한 거죠. 그랬더니 거기 경계층이라고 하는 데서 내에서는 비스코스 이펙트를 무시하면 안 되고,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포텐셜 유동에서 말이 안 되는 결과인 드래그가 제로가 된다는 그런 것들이 극복되어 줄 수 있다 라는 사실을 밝혀냈었습니다. 그런 경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11장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워낙 경계층에 대한 얘기는 수업 시간에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과장되게 그려보게 되면 경계층이 무지무지 얇아서 사실은 분필로 못 그리는 건데, 과장되게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고체 경계면 주변에 저런 경계층이 발생을 해서 이 안에서는 다 아주 비스코스하다는 거예요. 레이놀드 수가 아무리 높아도 비스코스한 영역이, 비스코스 이펙트가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구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깥에는 다 인비시드로, 즉 우리가 9장에서 배웠던 포텐셜 유동으로 속도 제한을 구해도 되지만은 저 비스커스 리전 안에서의 속도 분포는 포텐셜 유동으로 못 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얇은 점성의 효과가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층을 경계층, 바운다리 레이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계층은 당연히 외부 유동이에요. 어떤 넓은 유동장 안에 물체가 딱 들어가서 그 물체 주변의 유동을 이야기할 때 경계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관내 유동에서는 경계층이라는 표현 절대 안 쓰죠. 관내 유동은 전부 다 비스코스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바운더리 레이어는 외부 유동, 익스터널 플로우에서 발생되는 개념이고, 익스터널 플로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체 주변의 유동을
익스터널 플로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체 내부의 유동이 아니고 뭐 아주 대표적인 게 비행기 주변, 자동차 주변, 선박 주변 다 외부 유동이죠. 기타 등등. 그래서 경계층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9장에서 실린더 주변에 생겨나는 경계층 안의 유동이 라미나일 때, 터뷸런트일 때, 뭐 세퍼레이션이 뭐 82도에서 일어나더라, 120도에서 일어나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경계층 내에 난류 유동, 층류 유동 이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여기 어떤 플레이트가 있다, 평판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유니폼한 플로우가 왼쪽에서 불어온다 라고 하면 이 고체 경계면 주변에 경계층이 발달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불어오는 바람의 속도가 U 인피니티라고 했을 때 U 인피니티가 얼마만큼 크냐에 따라서 여기 위에 생겨난 경계층 안에 유동이 라미나인지 터뷸런트인지 판가름이 날 텐데, 일단 라미나라고 생각하면 라미나 경계층이 이렇게 발달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터뷸런트 유동이다 하더라도 시작은 라미나로 시작을 해요. 그랬다가 터뷸런트로 이제 바뀌어지게 됩니다. U 인피니티가 충분히 커서 경계층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렇게 매끈하게 잘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 생겨나는 유동을 일단은 시작 부분을 라미나로 시작하지만 얘가 곧 터뷸런트로 바뀌어요. 관내 유동도 마찬가지죠. 그죠? 터뷸런트로 바뀌게 되면 이렇게 경계층이 급격하게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 앞에 있는 짧은 구간이 라미나 바운더리 레이어, 뒤에 있는 이 구간이 터뷸런트 바운더리 레이어,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중간에 어디쯤에는 어느 순간은 라미나처럼 보였다가 어느 순간은 터뷸런트처럼 보이는 트랜지션 구간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 경계층 바깥에서는 내가 지금 그린 이 선은 절대 이거 스트림라인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스트림라인 아니에요. 학생들이 경계층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 경계층이 무슨 스트림라인으로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바깥은 다 U 인피니티라는 속도로 이제 가고 있는 거고, 라미나 플로어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터뷸런트 플로어가 생긴다 라는 거고, 이 터뷸런트 바운더리 레이어가 이만큼 두꺼운데 이거를 이 안에 유동장의 특성에 따라서 이 터뷸런트 바운더리 레이어를 또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름만 먼저 얘기한 바깥쪽을 웨이크 리전, 지난 시간에 뭐 실린더 뒤에 이렇게 볼텍스가 생겨서 웨이크 리전이 발생한다 그랬죠. 그거와 똑같은 웨이크 리전입니다. 거기의 특성과 비슷한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웨이크 리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웨이크 리전 밑에 여기 버퍼 레이어, 웨이크 리전도 아니고 뭐도 아닌 하여튼 중간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비스코스 서브 레이어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우리 책에는, 아니면 우리 어느 교과서를 봐도 비스코스 서브 레이어를 우리나라 말로 충류 저층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게 여기는 충류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충류 없습니다. 충류 없는데 번역한 사람이 그 당시에 뭐 이해를 잘못하고 번역을 했거나 무책임하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충류 저층이라는 말 아예 생각하지 말고 그냥 비스코스 서브 레이어고, 얘도 터뷸런트 플로어예요. 라미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비스코스 서브 레이어라고 하는 게 아주 얇은 층이 제일 벽면 근처에 있고, 그보다 훨씬 멀리 떨어져서 웨이크 리전이 있고, 그 중간쯤에 버퍼 레이어라고 하는 게 있다. 이 버퍼 레이어는 또다시 더 나눌 수 있는데 그건 다음에 이제 우리가 터뷸런트 배울 때 그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장 배울 때 10장을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그때도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은 절대 이거 충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학생들이 자꾸 착각을 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 만약에 전체가 다 라미나 플로어다 그러면은 이 구간만 존재하는 거죠. 그죠? 전체가 다 라미나 바운더리 레이어라 하면 이 뒤는 없는 거고 얘만 있는 거고 터뷸런트 바운더리 레이어가 발달하는 조건이다 그러면은 시작은 라미나 바운더리 레이어로 했다가 이 천이 구간을 거쳐서 터뷸런트 바운더리 레이어로 갑니다. 네. 하나 상식적으로 이야기해주면 트랜지션 구간이 딱 이 길이가 정해져 있느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라미나하고 터뷸런트의 경계가 이렇게 다 명확하게 구분되느냐?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분 못해요. 어떤 순간에는 트랜지션이 엄청나게 긴 구간이 있을 것이고 어떤 구간이 아주 짧은 구간이 있어요.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거는 그걸 예측하는 것도 불가능할 뿐더러 예측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을 가지는 것이 트랜지션 구간이다 라는 것만 일단은 아시면 됩니다. 자세한 거는 바운더리 레이에 대해서 자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